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06화 가혹한 운명과 마주했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힘차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까? 가혹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쁘신가 보죠? 네. 예, 그죠? 우리 자유인님은 뭐 지난 화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유를 내던지고, 네. 그죠? 밥벌이를 하시느라 가혹한 운명 속으로 뛰어드신 거죠. 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주변 사람이라는 건 저는 뭐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변 사람이 집 사람인 거죠. 온 가족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그죠? 어쨌든 그 자유인님의 자유보다는 자유인님의 월급이 더 나은 거죠. 그렇죠. 예, 그죠? 그게 이제 자유인님은 뜻하는 바가 아니겠지만 자유인님을 둘러싼 환경이 정해주는 운명이죠. 네. 그죠? 그래서 그 운명을 거스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나중에 내가 자유를 찾더라도 그 월급을 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그죠? 좋은 운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한테 예.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나 싶다 이랬더니 한마디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너의 존재 이유야. 당연하죠, 그죠? 아주 통찰력 있는 표현입니다, 그죠? 모든 가장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그죠? 예. 어쨌든 뭐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가혹한 운명과 마주했을 때라는 겁니다. 자유님은 스스로 평가할 때 좀 운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게 좀 애매한데요. 네. 어릴 때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았고, 굳이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뭐 이제 가장이 되고 했는데도 여전히 왜 나만 이런 또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게 아마 각자 다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운수가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좀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좀 많았는데 어쨌거나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저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비교적 운이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살면서, 그죠? 지금까지 살면서 좀 이건 좀 가혹한 운명이다 뭐 이런 걸 느낀 적은 없습니까? 아주 가혹하다 뭐 이렇게 느낀 적은 없었는데 뭐 그냥 매 순간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때로는 뭐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적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가혹한 운명을 네. 그죠? 너무 까발리면 그렇긴 하죠. 저도 살아보면 지금이야 뭐 그럭저럭 사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얘기에 우리 집사람은 별로 동의를 안 합니다만 왜 그딴 식으로 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벼랑 끝이라고 그럴까? 뭐 그렇게까지 간 적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을 회고를 해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또는 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또 뭐 내가 특별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름 일이 풀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운명이 좋은 건지 뭐 운명의 장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가혹한 운명, 이걸 이제 사람들은 흔히 운명의 장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맞을 때는 주로 어떻게 대처하세요? 어릴 때는 뭐랄까 회피하려고 했던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가 잘 안 안 되죠, 되고 그죠? 운명인데. 대부분은 뭐 그냥 이렇게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서 견디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인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제 주관,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비슷한 사항이 마주쳤을 때는 일단 한번 부딪혀 보자, 그리고 결론을 내자, 뭐 이런 식으로 부딪혀서 해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운명의 장난을 회피하지 않고 부딪힌다. 네. 아주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명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논의도 있고, 그죠? 또 운명을 맞서야 되느냐, 가혹한 운명은 맞서야 되느냐, 피해야 되느냐, 뭐 적응해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운명의 장난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가혹한 운명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운명이라는 주제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자로는 옮길 운자와 목숨 명자를 써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만 보자면 운명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초인간적인 힘, 주로 뭐 하늘이나 신이겠죠, 그죠?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운명은 제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또 유독 이시성을 가진, 그죠? 부잣집이 아니라 평범한 집안에 또 남자로 태어나서, 그죠? 그것도 재수없게 장남이더라고요. 게다가 외모도, 그죠? 뭐 장동건이나 소집서처럼 좀 뛰어나게 태어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태어났죠. 지금보다 좀 부잣집에서 잘생긴 도련님으로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저에게는 달리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요새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가정 환경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외모는 손을 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운명을 이제 바꾸는 거지. 뭐 환골탈태 수준의. 그죠? 흔히 사람들은 운명이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이나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 상태로 주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철학에서는 운명 결정론 또는 숙명론이라고 부릅니다. 개개인의 운명은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운명은 피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달리 인간의 운명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이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른바 운명 비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유인님은 이 둘 중에 운명 결정론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운명 비결정론을 지지하는 입장입니까? 글쎄요. 반반인가? 반반은 아니, 기본적으로는 뭐 운명이 결정돼 있다라고 믿지는 않으니까요. 네. 물론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게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뭐 물론 어느 쪽을 믿을지는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그죠? 하지만 실용적인 측면으로는 타고난 운명이 좋은 사람은 운명 결정론을 믿어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잘생긴 얼굴로, 그죠? 뭐 좋은 팔자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내 운명은 이렇게 잘 살아가게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믿어도 나쁠 게 없죠, 그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명 결정된 게 아니야,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라면서 운명 비결정론을 믿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보통 점집을 가잖아요. 예. 그 점집을 가는 건 운명 결정론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비결정론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 행위 자체로만 보면 결정론을 믿기에 찾아가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둘 다 보기엔. 할 수도 왜냐하면 있어. 가서 예. 자기한테 이미 주어져 있는 운명을 한번 확인해 놓고는 예.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뭐 부적도 받아오고 막 이렇잖아요. 아, 그러네.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네, 그죠? 그러니까 네. 부적을 사는 순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물론 자기 힘으로 아니라 뭔가 부적이 뭔가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거 역시 또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들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점집을 언제 찾느냐 이러면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굳이 점집을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잘 안 풀리고 꼬이고 이럴 때 점집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저도 한 2번, 3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막 삶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어.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한번 할 때 갔었고. 근데 뭐 큰 도움은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개개인이 운명 결정론자냐 비결정론자냐에 대해서는 그런 게 어딨어. 운명 비결정론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이 하는 일마다 꼬이고 네. 안 되고 이러면 내 이렇게 안 풀리게 운명이 정해진 거 아닐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죠? 네. 그 순간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또 저 한 번 더 갔을 때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님과 계속 일을 같이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래요? 네. 아, 금시초문인데. 이제야 고백을 하게 돼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괜찮아지지는 않았잖아. 결론 현재까지는. 뭐 이 정도면 운이 좋은 거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죠? 프랑스 철학자 에밀 사르트에는 그의 책 행복론이라는 책에 운명의 장난이란 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선택 속에서 숙명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우리를 전혀 구속하지 않는다. 나쁜 운명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운명이라도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좋은 운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에밀 사르트에는 알랭이라고 필명이 있죠, 그죠? 그 에밀 사르트에는 그는 약간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까지의 운명은 숙명이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태어날 때까지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만 미래의 운명은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설사 나쁜 운명으로 태어났더라도 자기의 노력으로 좋게 만들면 좋은 운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통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네. 가끔 내 TV에 보면 되게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계속 막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뭐랄까 이런 얘기들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다 여기에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운명으로 태어난 건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런 하는데. 얼굴 갖고 태어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미래가 결정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미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인생을 배에 비유하면 인생이란 배는 처음에 방향키가 설정된 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장이 중간에 방향키를 조정하는 대로 나머지 항로도 바뀔 수 있거든요. 운명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썩 만족스럽지 않은 운명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명의 키를 조정해 나가면 되는 거죠. 로마 시대 철학자 보에티우스가 철학의 위안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너는 돌아가는 운명의 바퀴를 붙잡고자 하느냐? 모든 필멸하는 것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여, 운명이 머무르려 한다면 그것은 운명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운명은
행운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불행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보에티우스는 인간의 운명은 돌아가는 바퀴처럼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본 거예요. 그 결과 행운이 찾아와도 영원하지 않고 불행이 닥쳐도 끝없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서 돌아가는 운명의 바퀴를 붙잡아 고정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의 주장처럼 운명이 머무르려 한다면 그것은 운명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세옹지마 이런 얘기 하는 그렇죠? 것처럼 예. 좋은 운명도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고 나쁜 네. 운명도 좋게 변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어릴 때 왜 좀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결국에 한 중학교쯤 돼 보니까 갑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하고 그럴 뭐 수 이런 있죠, 경우들도 그죠? 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옛날에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태어나는 순간 어느 순간에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게 우리 삶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남의 집 얘기여서 그렇긴 합니다만 대재벌가의 자제로 태어나도 네. 그죠? 살면서 그 재벌가의 자제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 가지 운명이 꼬이는 경우도 되게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재벌가의 자제 중에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명을 생각할 때는 주로 선택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무 선택에서나 운명을 생각하지는 않죠. 그죠? 가령 점심시간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에서도 운명을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나 그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나 운명을 생각하죠. 왜냐 그러면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운명의 순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요. 혹시 뭔지 아시죠? 네,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운명을 건 고민을 하게 되죠. 그죠? 그 결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였습니다. 근데 그 햄릿이 말한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단지 생물학적 수명, 즉 생과 사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었을까요? 글쎄요. 아버지의 복수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뭐 맥락으로는 비슷한데요. 비극 햄릿의 유명한 대사인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에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으로 견디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냐? 아니면 고해의 바다에 맞서 끝까지 대적하여 끝장을 내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냐? 그러니까 문장의 대응 관계로 보면 햄릿에게 산다는 건 성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으로 견디는 거예요. 반대로 죽는다는 건 고해의 바다에 맞서 끝까지 대적하여 끝장을 내는 것입니다. 결국 햄릿은 주어진 운명대로 안전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을 위험을 각오하고 운명과 끝장 승부를 볼 것인가를 고민한 멘트였어요. 전자를 선택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돌팔매질을 마음속으로 견뎌야 합니다. 반면에 후자를 선택하면 아버지의 복수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자칫 목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둘 다 별론데.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듯 운명의 선택은 간단치가 않아요. 운명은 항상 우리에게 가혹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우리에게 쉬운 선택, 가령 성공이냐 실패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비겁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장렬하게 죽을 것이냐 중에 택일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답안을 주고서는 굳이 고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 앞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는 운명의 탓을 돌립니다.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운명이 우리 인간한테 장난을 거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가끔 있는 것 같긴 한데 장난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운명은 결코 인간에게 장난을 걸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운명은 시련을 통해 인간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인간에게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는 건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 시련을 장난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에 속아 넘어가기 쉽죠. 그 결과 운명의 장난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운명이 가져다 준 시련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당사자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명은 숙명이 되고 말겠지만 그 테스트를 여하히 넘어선다면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운명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 운명을 펼쳐나가는 건 결국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체코 출신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아틀라스가 어깨에 하늘을 지고 있듯 인간도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아틀라스가 어깨에 세상을 짊어지고 있듯이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쿤데라에 따르면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무게를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결국 우리는 모두 운명의 장난으로 태어났지만 그 운명을 완성시키는 건 각자 자신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꽤 오래된 시련이긴 한데 벌써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가혹한 운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운명의 장난이죠. 사실 뭐 이게 누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외부 환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견디고 이겨내야 될 가장 큰 상황이긴 한데 이 역시도 우리가 좀 잘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벌써 1년째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만 1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요. 느낌상으로는. 뭐 이걸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바이러스가 침공을 한 건지 신이 이렇게 운명의 장난을 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이죠. 그죠? 근데 이 시련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라는 건 과제처럼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가 그런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그런 시련, 그런 운명의 장난을 어떻게 넘어설 건지는 인류 전체가 테스팅을 받는 거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은 그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서로 다르실 텐데 누구에게나 개인이 풀어야 될 숙제처럼 낭 던져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의 장난에 걸려 넘어질지 아니면 잘 버티고 넘어서서 새롭게 일어날지 이런 것들은 각자가 통과해야 될 과제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다음 운명이 어떻게 결정날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명의 시련을 좀 잘 견디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위기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뭐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좀 따뜻한 위로 그리고 연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수 있어서 좀 다 같이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예, 그렇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레베카 솔릿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난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난이 생기면 시련을 당하면 다 각자 도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서로 남들을 배려하고 보살펴주고 도움을 주고 연대하고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코로나 사태에 물론 뭐 스스로 각자 운명의 시련을 넘어서려는 노력은 각자에게 필요한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함께 이 시련을 서로 그죠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연대하면서 넘어서는 계기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죠. 뭐 마지막은 한 줄 평 시간이잖아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운명 이렇게 하면 죽음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죽을 운명이니까 그죠, 네. 인간은. 그리고 예를 들어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운명으로 생각하는 게 편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뭘 잘했거나 잘못해서 죽음이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죽음은 우연이고 운명인데 어쨌든 정리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죽음은 운명이지만 삶은 운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좋습니다. 역시 그 자유인님의 한 줄 평은 날카롭습니다. 그죠? 예. 죽음은 운명이지만 삶은 운명을 거스르는 운동이다. 그죠? 예, 좋습니다. 오늘은 가혹한 운명과 마주했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가혹한 시련이 찾아와서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해진 것도 아니며 나쁜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밀 사르티에의 주장처럼 나쁜 운명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 어떤 운명이라도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좋은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운명을 떠올릴 때는 주로 시련의 순간인데 운명은 결코 인간에게 장난을 걸지 않습니다. 운명은 시련을 통해 인간을 시험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시련을 운명의 장난으로 받아들여서 쏘가 넘어가면 운명은 현실이 되고 말지만 운명이 가져다준 시련을 잘 통과하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틀라스처럼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무게를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운명의 장난으로 태어났지만 그 운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각자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0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